업앤다운 한 주간 화제의 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컴퓨터는 무사하셨어요? 예, 지난 3월 20일 기억하기도 힘든, 그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은 3월 20일 사이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며칠 지났다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여의도 없다 시즌2에서 세 번째 시간 이 3월 20일 있었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역시 멋진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네, 따끈따끈한 30대 이경수 씨. 안녕하세요. 가감없는 독설과 가감없는 포인트를 핵심만을 짚어가는 복면사나입니다. 네, 복면삼 오늘은 이렇게 딱 가감없이 반을 네, 가감이 아니라 그냥 반을 감면하셨네요. 좀 더 직설적인 얘기와 핵심을 좀 짚어주려면 앞면을 좀 트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도 또 하나 샀습니다. 아, 예산이 뭐 괜찮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출연료도 없는데 그냥 요 가면 하나 있는 거는 네. 얼마 안 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30대 이경수 씨와 또 복면사모와 함께 진행하는 저는 유경희입니다. 오늘 그 동방예의지국답게 손님 먼저 소개, 그 다음에 주인 소개.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요, 3월 20일 있었던 사이버 테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35,000대의 PC가 좀비 PC가 됐다고 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새로 우후죽순 솟아나는 이슈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 3월 20일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 너무 조용하게 묻히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예,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우리라도 네. 예, 잊지 말자 320. 그럼요. 예, 피해 상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피해 상황은 크게 언론과 그 금융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언론사와 금융사. 언론사로 할 때는 KBS와 그 MBC 그리고 네. YTN 쪽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KBS에는 홈페이지가 문제가 된 게 일단 시청자들이 가장 크게 느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부 시스템이랑 이 보도 서버가 다운이 돼서 이제 방송사 자체로는 문제가 됐죠. 그리고 네. 이제 금융에는 신한은행이랑 농협 그리고 제주은행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일부 서버가 다운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혼란이 컸었는데, 농협이랑 제주은행은 ATM 쪽에 문제가 됐었죠. 네, 녹화를 한 번 하고 또 하니 그냥 줄줄 외웁니다 지금. 두 분은 뭐 어떻게 금융권 피해는 없으셨어요? 저는 신한은행 거래에서 예전에 신한은행 말고 농협 쓰다가 네. 우리은행으로 주거래를 바꿨어요. 그래서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전혀 피해가 네. 없었어요. 우리은행이 뭐 한간의 소문으로는 뭐 북한의 김정은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우리은행 그래요? 안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실제로도 네. 우리은행 가입자 중에 김정은 씨가 가장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느 네. 김정은이 진짜 네. 그 김정은이 몰라가지고 못 그럴까봐 못 건드렸군요. 건드렸다는 소리가 있죠. 예. 참고로 저의 본명은 김정은은 아닙니다. 네. 본명 안 물어봤네. 네, 안 물어봤어요. 네. 오랜만에 뭐 KBS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 네. 뭐 신청곡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안 됐었죠. 오랜만에 그 PD들이 CD 들고 뛰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신입 PD들은 그런 거 경험 없을 텐데 잘하네요. 글쎄요, 어디가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컴퓨터로만 익숙하게 하다가 뛰어다니다 보면 뭐 담당 PD가 뭐 저쪽에 뭐 갖고 와 그러면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지 아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KBS가 이번에 뚫렸다는 게 가장 큰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네. 심각한 문제예요. KBS는 공영방송. 유사시에 그렇죠. 전시사 때 기관방송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KBS가 뚫린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민방위 훈련하거나 네. 뭐 학교에서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뭐 지진 피해 나고 그러면 항상 꼭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서 KBS 라디오를 꼭 시청을 뭐 청취를 라디오를 하라. 챙겨라 이러시는. 뭐 라디오를 챙겨라, 네. 뭐 TV를 챙겨라 이렇게 네. 뭐라고 하는데, 그 방송사가 요번에 피해가 됐다라는 것은 전시로 따지면 뭐 우리 민간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저 마포로 피해 다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뭐 성산대교가 그렇죠. 무너졌는지 양화대교가 무너졌는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번에 대응은 어땠나요? 저번에 우리가 2009년도인가요? 디도스 때 한번 당해봐서 조금 나아진 점이 있나요? 이번에 대응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정부에서는 합동조사반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이 합동조사반이 이틀에 걸쳐서 찾은 것 자체가 그 처음에는 조사를 착수한 거랑, 두 번째로는
중국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네. 실제적으로는 움직임에 비해서 나온 결과물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발표도 잘못하고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좀 조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한국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기본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미흡한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이런 전시 체제나 뭐 국가의 위기 상황, 사이버 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일관적으로 그 지시와 대응을 하고 뭐 정보를 네. 취합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구조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국가의 그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사이버 안보 그렇죠. 대응 사이버 체계. 테러가 네.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매뉴얼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 업무의 총괄은 국가정보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담당을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업무 총괄을 하는 이 부서가 세부적인 권한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네. 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이버전은 국방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정부 조직과 관련된 거는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가 됐지만 그 다음에 일반 민간인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테러는 경찰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이번 언론사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나눠서 관리합니다. 즉 하나의 일이 터졌을 때 사안에 따라서 핵심 그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언제나 민관군 합동 그 대책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각자 자기 목소리 내고 요번에 브리핑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다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각 부서에서 다 다 하다 하니까. 보니까 브리핑 시간이 겹쳐가지고 막 조정하고 그렇죠. 뭐 이거 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내에 맨날 혼선만 이러니까 이런 컨트롤 타워에 대한 부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원래부터 계속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아니죠. 어. 있었는데 이 나눴던 부서를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정보통신부에서 총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정보통신부가 아시다시피 폐지되면서 네. 모든 부서를 다시 한번 사이버 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면서 뭐 네. 이권 때문에 그런 건지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이게 쪼개져 버린 거죠. 둘 다죠. 뭐 이권이 있는 곳에 예산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참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담담하죠. 지금 요번에 공격한 것이 주로 이제 기관 PC를 공격했기 네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피해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번에 공격했던 방식이 디도스 방식하고는 달리 컴퓨터 부팅을 통해서 이렇게 네. 부팅을 하고 재부팅이 안 되면서 일어난 피해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로 뭐 컴퓨터가 꺼져 있었다거나 아예 재부팅을 안 하신 분들은 피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1차적으로 이제 언론사나 네. 금융사를 장악한 다음에 2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전기나 수도를 끊을 수 있는 걸 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정말 전기 수도 끊고 교통 통제하고 신호등 마비되고 신호등 마비되고 하다못해 원자력 발전소가 이란에 그 미국에서 그렇죠. 공격했던 것처럼 예.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 핵폭탄이 그냥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방사능 그리고 노출되는 나서 이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실물 무기를 들고 들어오면 바로 전쟁이 끝나는 동결이 되는 예. 그런 흔히 상황이죠. 말하던 그 전쟁 용어로 파이어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네. 컴퓨터로 일단 1차적으로 눈과 귀를 막고 그런 다음에 혼란을 만든 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솔직히 수도나 가스 전기 시설은 외부에서 접근은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인원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컴퓨터 조작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력 도발이 시작되면은 속순처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화 다이아드 4 네. 거기 보면 뭐 신호등 마비돼가지고 도심이 마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도시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탱크가 어떻게 진입을 해서 싸우러 가겠습니까? 다 탱크가 앞에 있는 시민들 그 차들을 다 부시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공중전에서 내리면은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항공 관제탑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항공 관제센터가 망가지면 어떻게 공중에는 신호등이 없고 다 전파로 지시를 하는 건데 그게 망가지면 쉽게 말해서 5인 사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뭐 생각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직구 노방할 거 하나 도대체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요번에 나오는 것이 얘를 크게는 이제 뭐 심증적으로 북한이 아니었을까.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어떤 통신 예,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가 통신의 센서 나왔어요. 뭐 그래가지고 미림대학 졸업생들 작품이다. 예, 뭐 졸업 이런 얘기를 작품으로 하기도 한국을 했는데, 날렸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긴 했는데 걔네들은
뭐 멘사 이런 클럽 회원들인가요? 뭐 졸업생들이 졸업작품으로 아니, 뭐 미림 그렇게 대학이 그 컴퓨터 사이버 대학이래요. 김일성 컴퓨터 사이버 대학이랍니다. 일단 예. 그 데이스 화이트 해커를 네. 양성하는 그런 아, 프로그램. 이 일반적인 대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이 전투력을 아니라, 양성하는 네, 그러니까 미림 대학의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 지금 김일성 사이버 대학으로 바뀌었나 뭐 음. 그런데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는 그런 그 컴퓨터 테러 요원 집단소죠. 예. 대단한데요. 근데 참 창피하다.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 화이트 해커 양성한다고 뭐 많이들 하지 네, 않았나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건 따로 찾아본 자료인데 그 전국의 전 세계 해커들이 경쟁을 벌이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일단 1위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친구인데 네. 2위부터 100위까지 약 60명 정도가 한국인들이 분포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한국 자체를 개개인의 해킹 실력이 그렇게 낮다고 보진 않는데 북한이랑 한국이랑 표시된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해커들 숫자를 따지면 약 6,000대 200으로 북한도 거의 숫자가 많아요. 훨씬 30배 정도 많죠. 북한은 제 전략적으로 많이 생각에는 키우네요. 기본적으로 북한은 적대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양성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의 해커들은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이템, 그 RPG 게임에서 뭐 창 뺏고 칼 뺏고 이러려고 해킹하는 거지 뭐. 얼마나 안티를 많이 받으시려고. 아니 게임하다 보면은 막 아이템이 막 사라져 있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이버머니.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툴을 써가지고 하는 짓을 몇 번 해보긴 했는데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네, 공부만 했기 뭔가 때문에 그런 정확히 모르겠고 그래서 뭐 북한 말고 또 어디 뭐 북한 단독 소행설은만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생각할 예. 수 있는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언론에 나온 거는 호이즈와 헤비타티라는 네. 그 단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해커 아니면 관련자들의 얘기로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곳이고 그리고 이름이 없었던 단체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공격을 펼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합된 새로 편성된 팀이나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일이 아닐까 하고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북한보다는 저쪽 국제적인 테러 그룹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요? 몇 가지 예를 들면 그렇게 일단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요.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예. 첫 번째 이유는 요번 그 사이버 테러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기획력이 되게 좋아요. 일반 한 사람이 그냥 내가 그냥 뭐 사이버 테러 한번 해봐야지 장난스럽게 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왜냐? 언론사하고 금융사라고 하는 국가 기관망을 유린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건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적인 테러 그룹에서 기획과 조직력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계획을 해서 만든 거였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보면 세계적으로 IT 강국 아닙니까? ICT. 이번에 완전히 체면 구겼죠. 정말 창피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민간 분야에서 그 인터넷 이용자는 3,800만 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 PC 서버는 가동되는 서버가 570만 대라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집에 인터넷 전용선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프라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데 그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 그 보안 의식이라든지 보안 솔루션 그리고 대응력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이런 가장 좋은 먹잇감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파이어 세일일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모르모트로 해보고 네. 얼마 창피해요. 다 먹히네. ICT 강국 한국 다 작살냈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목표 테러 단체들이 노리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이랑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또는 뭐 인도 또는 뭐 이란 이쪽에다가 한번 시험해보기 위한 테스트 작업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는 완전 모르모트였네요. 시뮬레이션만 네. 그만큼 창피한 일인 거죠.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한 것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구성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과연 시뮬레이션에서 보고 싶었던 게 한국이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해커들이 침투해서 정보를 빼가거나 뭔가 이익을 가져가기보다는 폭탄을 장치해놓고 날려서 얘네들이 망가지는 걸 본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과시형이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보고 싶다면 터트렸으니까 너네 얼마나 복구하는데 걸리는지 볼게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복구 시간 얘기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복구 시간 얘기가 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룹이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 어느 나라를 보든 간에 국가 기관 사업 통신망 중에서 언론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통신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방송 및 통신 및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대상에 방송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방송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이버 테러의 위협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규제를 못 하고 있는 보호를 하는 강제적인 장치를 못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들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뭐 농협은 좀 생각이 좀 뭐 사이버 위치가 다르지만 근데 방송사는 15시간이고 지금 녹화를 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 이상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이버 테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TV 프로그램, TV 드라마 중에서 유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간지 나오는 거, 예, 소지섭 씨 나오는 프로인데 그게 보면은 그 백신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와서 개인 정보를 빼놔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이런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랑 되게 유사한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백신 프로그램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 들어오는 백신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리되는 서버 중간 관리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심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복민 사모가 잘 지식하신 대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아는 세력. 아,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방송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했고요. 또 하나가 글쎄요, 뭐 이게 앞으로 뭐 피해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가시적인 피해,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에 비해서는 가시적인 피해가 없다라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 상상이요? 백신이라는 게 어떤 공격이 있어야지 피해가 발생해야지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백신 업체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팔기 위해서 이 백신 업체들이 하지 않았을까? 이게 기획된 거다. 네. 일반 사기업의 이번에 나왔던 아니 우리 영화 중에 연가시라고 있잖아요. 네. 왜 연가시 보면 거기서 그 의약품을 팔기 팔기 위해서 위해서 일부러 병을 뿌리죠. 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드라마를 좀 너무 많이 봤죠. 약간- 근데 좀 그렇게 드라마를 네. 너무 많이 봤다고 표현하지 말고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얘기해요. 혹시나 이렇게 좀 더 지원을 해드리자면 요번에 이제 네. 그 정확히 따지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백신 자체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받아서 그 자체 건물에 뿌리는 그 네. 중간 서버가 문제가 된 건데 네. 그 중간 서버는 보안업체들이 손을 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주면 되는 거니까 주고 뿌리는 역할을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고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면 악성 파일 점검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악성 파일 점검 시스템을 팔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의 위험성을 감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소비자들한테. 되게 재밌는 네. 기사가 그게 나오는 게 제 네. 상상일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설마 재밌는 그렇게까지.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그 백신 업체는 기업 허가를 취소해야죠. 네. 국민의 생명을 댕구로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 이게 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또 뭐 국회의원 하겠다는 일부에서는 그 회사 말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여러 위험한 가지 상상이신 연합할 것 수도 같아요. 있고, 아니면 뭐 누구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상상일 거예요. 제 네. 상상이어야 하겠죠. 근데 이제 네. 관련된 기사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백신 업체가 이번에 한울이랑 V3 두 네. 개였는데 이제 V3 쪽 인터뷰를 보면은 항상 이제 저희 자체 회사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붙는 내용이 이제 재밌는 게 음. 신제품인 트러스 와처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이게 악성 코드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중간 서버를 케어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홍보까지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악성 그분이 광고를 하면 네. 야, 그 사람들 웃긴다 진짜. 그리고 아니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복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베푸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관 PC에만 공격을 했는데 조만간 개인 PC에 대한 공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뭐를 까시면 완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실 이번 공격을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디도스처럼 과연 막을 수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피해를 양상시키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는 없어요. 뭐 금융권을 공격했지만 뭐
돈을 빼갔다든가 충분히 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지 않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일단 생각이 뭐 그런 또 거는 들어요. 그래서 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긴 아니, 하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또 우리 아까 우리 복면 사모가 지적한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사실은 뭐 일이라는 건 항상 터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2009년에 우리가 디도스에 대한 그런 경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역시 달라진 게 없어요. 아 그때랑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특히 소 잃고 맨날 소만 잃어요. 소 한 10번 잃은 것 같아. 10마리는. 특히 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부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피를 키우고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걸 딱 또 보면서. 무슨 아니 겁나요. 아, 우리 옛날에 그 아이리스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김태희 나오는 거야. 네, 김태희 나왔던 아이리스 원 보면 사탄 키스. 난 거기, 그건 기억나. 그 NSS라는 그 조직이 국가안전부인가 뭐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한 그 우리 냉전 체제가 해소되면서 그 조직에 대한 예산이 없어지고 그 조직이 없어지려고 그러니까 NSS의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그 테러를 감행하잖아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네.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짜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찾아보니까 예. 국방부 산하 예, 산하예요. 산하의 사이버 테러 정보 부예요, 부. 응? 예, 사령부 그렇게 됐죠. 사령부 준장이. 네. 준장 정도 또 사령부. 별 하나야. 근데 별 하나. 우리가 국방부 예산이 뭐 해마다 준해 는해 하고 있는데 사실 네. 국방부 예산이 실물적으로 많이 가잖아요. 뭐 미사일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무기 예, 구입하는 데 무기 가고 구입하고. 사실은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이버 테러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이버 테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이버 테러를 최소한 청와대의 뭐 사이버 테러 수석, 사이버 안보 수석, 그 사이버 테러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니 막대기로 보여준 게 그러니까 아니냐. 지금 응. 라는 여전히 상상을 아니 생각이 아니라 상상. 상상은 결국은 이게 결코 일어날 수 기회가 없는 아니 사기업과 군 조직이 연합하고 이권과 이권이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좋아하시는 네, 영화 권력에 장르가 대고. 드라마 장르가 스릴러하고 이쪽이시죠? 아니, SF 쪽이시죠? 권력의 그 암투 속에서 이 권력 기관 속에서 그 정부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사이버 테러국의 신설을 목표로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백신 프로그램 업체들의 이권이 개입하면서 한판 벌인 부당 거래가 되는 거죠. 부당 거래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영화 얘기도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이에요. 조심스럽게 네. 예상을 해보자면 네. 이제 이 일이 발생을 했고 네. 이거에 대한 대응책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어느 부서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IT 기술이 중심되는 부서가 ICT가 될 것 같아요. 중심되기니까 미래창조가 하고 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김 가신 분이 뿌려놓고 간 거예요 지금 뿌려놓고 그냥 한 거예요? 뿌려놓고 가고 시한폭탄처럼 좀 있다. 좀 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세요. 아, 예. 이런 일은 이거는 정말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러나 저는 또 권력 아니, 얘기, 권력 얘기를 하시니까 법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권력의 핵심은 아무래도 여의도인데 네. 이번 권력의 핵심 청와대가 아니고 뭐 어쨌거나 어쨌거나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 권력의 법안 핵심에 얘기를 있는 것 같아서. 법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저희가 얘기하면 국회의원들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비자 국회의원 뭐라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시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300명, 299명이나 되잖아요. 300명. 300명. 이번에 300명. 그럼 세종시 뭐 때문에. 3,000명 만들어주면 되나? 아니 뭐 국회의원 숫자가 작다고들 그분들은 얘기하세요. 아니 작으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되지. 한 사람이 2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부조직법도 일요일날 통과시켰잖아요. 평일 뭐 일요일까지 일하고 있잖아요. 정부조직법도 그냥 평일에는 가만히. 자,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금융보안 강화 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에 2년째 낮잠만 자고 있다. 서울경제 3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자, 이거 전 처음 알았어요. 예. 자,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한 것이 2011년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저축은행 사태 책임으로 인해서 책임 공방 때문에 묻히고 법안이 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위가 너무 답답해서 지난 19대 국회 정무에다 법안을 다시 제출했어요. 그리고 나서 법안 소위에 넘겨졌는데 여태껏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이 떵 터지니까 이게 또 드러난 거예요. 자, 이 법안이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가 보면 근데 그 중요한 법안 치고 그렇게 묻혀 있는 법안 많아요 지금. 그래도 이번 사건과 관련하니까 또 한 번 들으시라고. 네. 국민들은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안이었는지. 이 법안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에 따른 처벌과
보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농협 사태에서 피해 보상이 실질적으로 금전 보상이 발생을 하면 해킹에 노출된 금융회사는 6개월까지 영업이 정지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금융회사는 문 닫으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징계를 감면받던 CEO도 징계 기준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라 금융회사 니들 잘못이니까 니들이 1차적으로 보상을 해라 라고 강력하게 경각심을 높여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은행에서는 아니 한번 해킹 벌어서 나면 6개월 동안 돈도 영업 정지에다가 이거는 휴대폰 보조금 규제라 이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냥 은행 하나가 그냥 싹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CEO 바로 감방 가고 그리고 보상 다 뭐 수백 배로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런 수백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돈 엄청난 돈을 또 내야 되고 이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법안을 본인 국회의원 스스로가 만드는 법안이에요. 네. 금융위원회 쪽이니까 왜 요거를 2011년 말에 했던 걸 지금 20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되냐는 거죠. 너무 바빠가지고 저축은행 때문에 너무 바빠서 회계 만료로 인해서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됐죠. 정말 국민들은 요번에서 정말 이게 묻혀가는 이 사건 속에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하는 거고. 그러고 보니까 참 저축은행이 여러 가지로 저축은행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들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사실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이 이거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안을 갖다 제대로 통과 못 시킨 것까지 생각하면 그 피해는 막중한데요. 그러면 저는 그 요번에 그 사이버 테러에 관한 기사 중에서 그 말이 상당히 어떤? 인상적이에요. 백신. 예, 백신 방패 속에 틈새가 있었다. 예, 그 틈새를 뚫고 들어왔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이 사이버 테러가 사실 뭐 우리 그냥 뭐 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말로 요즘 뭐 저번에 러시아와 그루지아 전쟁 때 보면 네. 러시아가 그루지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화공력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사이버전부터 시작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언론 마비시키고 금융권 마비시키고 인터넷 장악한 다음에 전기수도 끊고 그리고 나서 화공장 들어갔거든요. 이 현대전에 아주 기초가 된 것 같아요. 사이버전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물리적 타격을 가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상전하고 바다에서 하고 그다음에 공중전하고 뭐 우주전쟁 했는데 이제는 사이버전이 가장 기초가 된 거죠. 사이버 전쟁하고 먼저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이버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제 아무런 준비 태세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떠나서 국가 안위와 관련되고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이 이렇게 흐지부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저희 여여도 없다에서 세 번째 주제로 정해봤는데요. 이번 일 하시면 이번 주제 다루면서 느끼신 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경수 씨부터 마지막 일단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해킹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네. 일단 아무리 디펜스를 하려고 해도 먼저 발생한 후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네. 털리는 건 문제가 아닌데 네. 그 뒤에 이제 재빠른 대응과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막는데 필요한 그 이점이 필요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백신 업체들이 이게 여기가 의심스럽다니까요. 네, 지금 오늘 방송에서 말씀하신 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시스템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가 위주가 되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복면께서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저에게 이제 드디어 클로징의 네, 기회를 클로징 주시는 멘트. 거예요. 이거 뭐 사이버 테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로징 멘트를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주창하는 거지만 이제는 정치권에서 네. 10년째 소 10마리 잃었으면 이제 그만 좀 잃어도 될 때예요. 네. 이제 돼지하고 오리까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가시적인 어떠한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청와대에 뭐 안보수석이라서 사이버 안보수석이 필요하다면 그냥 명예직으로 해서 실무진 해갖고 그냥 갖다 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이버 컨트롤 체계 일원화시키는 필요하다면 하고 예산 필요하다면 깎지 말고 들쭉날쭉 깔지 말고 계속적으로 배정해서 대비하고 전쟁 나면 한 방에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정치권에서도 법안 미뤄진 거 이제 싸우지 말고 할 건 좀 하자 해서 가시적으로 이번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뭔가를 좀 내놓는 그런 전격적인 어떤 결단과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여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것이 그 사이버 테러를 준비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테러, 사이버 인력에 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아, 관심이 그럼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이버 테러는 항상 보면 예산이 배정됐다가도 또 급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상 사이버 테러에 관한 예산이 줄어요. 네.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그 권력 투쟁의 정점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정말 백신 업체들의 그런 이권 개입이 있었는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지만 몰고 가지 마세요. 아니라니까. 컨트롤 타워 이게 10년, 5년 뒤에 이제 드라마로 나온다니까. 책으로 나와요. 그 이론에 대해서 그저 미리 지적 재산권 그걸 걸어 놓으시죠, 특허를.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사이버 테러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예, 사이버 테러 정말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국가 안위, 그 안위나 국가 안보에 관해서 지금은 사이버전은 제5의 전쟁이 됐고요. 가장 최초에 일어나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PC가 바로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월 20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클로징도 해준다고 해서 그 저가 끝내는 줄 알았더니 또 끝에 또 본인 말씀을 또 한 2분 하시네. 아니 아픈 거 맞아?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